응급 상황이라면 지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의사가 있다. 19년째 공항의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신호철 원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저 인천공항에 병원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벌써 23년째가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제1터미널. 네네. 처음에 생겼던 아. 제1터미널 지하 1층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료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주 직원에 대한 진료가 가장 많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비행기에도 직접 타시는 건가요? 전화로 다 해결을 합니다. 아, 전화로요? 전화로. 하기야 뭐 이제 공중에 떠 있으면 타실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그 항공기 위성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분들이 조종을 하는 공간을 콕핏이라고 합니다. 그 새의 뭐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위성 전화를 누를 수 있는 보턴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언제 어느 때 울릴지 모르고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24시간 대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항공의사 스님들 3분이서 3교대로 24시간씩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위급한 상황 전화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태평양 상공에 떠 있는 항공기 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바로 위성 전화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이 상실되거나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비행기 기내에는 여러 가지 장비와 약물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또 제일 어려운 게 회항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다이버전이라고 하는 다른 경로로 가야 되는 경우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고요. 네. 회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항공기의 모든 총책임자에 있는 기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항이 가능한 다른 공항의 의료센터의 조건들을 알아보는 것은 네. 관제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제센터, 비행기 기장, 이렇게 3자 통화를 밤새도록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극한 직업이십니다, 이거. 예. 아니 이게 저 병원에 중대한 비상사태 때만 울리는 전화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들 울리는 걸 두려워하는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빨간 전화라서 레드폰이라고도 하고. 레드폰이 뭐예요? 네, 레드폰. 그 색깔은 레드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옛날 일반 전화인데 그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 블랙박스도 그렇잖아요. 색깔이 블랙이 네, 블랙 아닌데. 아니잖아요. 맞아요. 풀 이머전시라는 공항 단어가 있습니다. 꽉 찬 응급. 진짜 큰일. 네, 완전 최고의 큰일이군요. 모든 비상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풀 이머전시 상황에 그 전화가 울립니다. 그거 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울리게 되는 상황은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게 되거나 테러, 폭발물, 활주로 이탈, 대량 어떤 사상자가 생길 만한 공항 내에 일이 있을 때 통제센터에서 그 전화를 누르면 경찰, 소방, 모든, 총동원돼서 상황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만 뭐 절대 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네. 하지만 매일 울립니다. 울려요? 네. 저녁 6시가 되면요. 네. 확인 전화가 매일 옵니다. 왜냐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실제로 레드폰이 울려서 활주로까지 출동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네. 가끔 뭐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든지 기내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든지 기장분이 관제탑에다 연락을 하고 관제탑이 이것은 비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레드폰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Turn left heading 140 and climb maintain 4000. 활주로까지 갔다가 비행기가 무사하게 착륙하고 그 도어까지 가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상황이 종료돼서 웃는 얼굴로 돌아오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도 한시름을 놓네요. 네. 네. 아니 이게 저 19년 공항 의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좀 긴박했던
그런 응급 순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탄생의 순간을 너무 응급스러운 상황으로 맞이하게 됐을 때가 안전하게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는 임신 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36주가 넘어가게 되면 네네. 항공 여행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그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됐었던 적이 맞아요. 있고 예. 뭐 국적 취득 문제 때문에 예. 임신 36주가 훨씬 지나서 38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항 면세 구역에서 그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응급 분만 장비를 챙겨서 이제 현장까지 간호사하고 뛰어갔는데 아이는 몸 밖으로 나와 있었고 탯줄과 태반은 이제 산모의 몸 안에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공항의 구급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탯줄 자르고 결찰하고 이제 왜 안고 앰뷸런스 타고 산부인과 입원하는 것까지 보고서 돌아오는데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 크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이는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셨겠는데요? 아마 청소년 정도 된 걸로 알고 그랬을까요? 있습니다. 야, 참. 진짜. 네. 아니 근데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네. 이게 또 저기 원장님이 인천공항의 홍반장님이신 게 마약을 찾아내는 일도 하신 적 있어요? 뭐 별걸 다 하시네요. 마약을 찾으신다고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인천공항에는 바디 스캐너라고 하는 전신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윙. 네. 그게 도입이 돼서 뭐 저의 역할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거 도입 이전에는 사실은 인체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 수법을 바디 패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한참 들어보셨는지요? 네, 그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경우도 뭐 있고. 아니면 이제 항문에다가 네, 넣는다든가. 우리가 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는 사실은 뭐 입을 통해서든 항문을 통해서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네. 한 50대가 급성 마약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자기 몸속에 많은 양의 마약을 넣어서 운반하려던 걸로 추정됩니다. 부검 결과 A씨 위에서 비닐로 포장된 마약 물질이 100봉지 이상 나왔는데 상당수가 입구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뭐 마약 수사관들이 임의로 이렇게 신체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 의료센터로 오시면 신체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와 실제로 검거를 하신 적도 있어요. 네, 한번 뭐 공항 의료센터 안에서 활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 그 사람은 어디다가 패킹을 한 거예요? 항문을 통해서 장 안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를 보고서 이게 오래된 숙변인지 이물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쉽지 않고요. 않으시겠어요. 더 어려운 건 장갑을 끼고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 했을 때 사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으로 이게 변인지. 그러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라는 내 손으로 직접 네, 타인의 이게, 변을 네, 내 손에 만져지는 게 느낌이 다른 건지 변인지 이 일을 하고 나서 혹시 이게 수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개원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많이 있지요. 있어요. 네, 많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많이 힘들어서 뭐 사표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셔서 일을 후임자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후임자분이 없으시구나. 제가 하는 일을 인수인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드렸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나서 다음 주에 잠적을 하셔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저는 짐까지 다 쌌는데 안 되겠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서 주저앉았죠. 인천대교 뚫리기 전에 개통하기 전에는 출근 퇴근에만 거의 한 3시간가량을 써야 돼서 집에 오면 좀 녹초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인천대교 뚫릴 때까지는 내가 버텨보자. 그게 2009년도에입니다. 인천대교가 개통이 되니까 출퇴근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훨씬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벌써 10몇 년이 또 지났어요. 와. 아니 그 마약 범죄 수사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범들을 검거하는 겁니다. 마약.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판매 사범을 비롯해서 밀수 사범, 또 투약 사범,
또 유통사범들 검거하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약, 네. 아편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필로폰 대표적으로 대마, 예, 그런 사범들을 검거하고 처벌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마약 범죄율이 실제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죠. 일단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2010년도, 뭐 2008년도에 뭐 한 12,000명 정도 됐다 하면 2022년도에 뭐 18,000명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단 통계적으로 봐서도 많고요. 인원도 많지만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또 참 문제네요. 저희들이 보통 마약 사범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원래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인데 수사기관이나 추적을 검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세호 씨가 한 10년 전에 마약을 어디서 구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이거 호기심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방법을 모르죠. 모르죠. 뭐 일단은 뭐 그게 가능한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아, 예, 그렇죠.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구할 수가 방법이, 없었어요. 예. 주변에 뭐 좀 깡패 형님이라도 있다든지 뭐 좀 뭐 깡패 형이요? 예. 약간 조금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 예를 들면 계시는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SNS가 발달돼 있어서 그걸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몇 자 치면 정보가 나오고 또 입금하고 또 찾아오고 그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신분이나 이런 것들, 뭐 판매자도 그렇고 이게 서로 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잡힐 거다, 그렇죠. 서로 모를 거다 이런 이제 막연한 자신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요즘에 그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CCTV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뭐 던지기 수법인가 그렇죠. 뭐 뭐 우편함이나 네네.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시내에 유통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던지기가 뭔지 혹시 아시는가요? 던지기는 그 예. 말 한 대로 어디다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뭘 던져놓죠? 마약이요. 마약을 던져놓으면 그걸 선생님 가서 저기 찾아야- 죄송한데 저도 수사하는 아니 지금 죄송한데 저희들도 뭐 뉴스 보고 아는 거지. 지금 수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지만 좀 무섭네요. 근데 또 경감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경감님 오늘 나오신 김에 이것을 확실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렇죠. 던지기라는 거는 거죠. 던지기가 뭔지를.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은 던지기라고 하지만 마약류를 일정한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필로폰을 기준했을 때 뭐 1g, 0.5g 입금되는 만큼의 양을 곳곳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뭐 빌라에 있는 우편함에 맞아요. 놓으면 보이잖아요. 우편함 위에다가 붙여놓고 그 배전선이 있는 그 함 안에다가. 함에다가도 붙여놓고 시래기 네 맞아요. 시래기 밑에다가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전송을 하는. 전송을 하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지도까지 그래가지고 화살표 표시 딱 해서 딱 보내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서로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던지기. 그게 던지기죠. 아니 도대체 이런 마약은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이 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택배가 요즘 또 이제 그렇죠. 국제우편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으니까. EMS 국제우편 맞아요. 또 화물 국제 화물이 많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뭐 야구 배트 안에다가도 막 넣어가지고 뭐 들어오는 여기 것도 막 뭐 있고. 요즘 밥솥 안에도 뭐 넣고 네네네. 뭐 뭐 의자 이 밑에 여기를 뜯어서 또 안에다 넣고. 그렇죠.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아스피린 있잖아요. 네. 캡슐, 아스피린 캡슐에다가 다 담아요. 그걸. 담아서 진짜 아스피린하고 그런 의약 건강기능식품하고 같이 들어와요. 같이. 또 일부는 이제 그런 전달하는 사람들이 내 몸에 숨겨서 봤어요. 예전에 뭐 그걸 삼킨다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비닐에 넣어서 이제 삼켰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국내는 들어왔는데 이게 위 활동 때문에 이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A씨가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 경감님이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큰 사건은 혹시 뭡니까? 제가 이제 2020년도, 21년도, 20년도 정도에 국내인이 뭐 동남아나 해외에 가서 거점을 두고 거기에 있는 조직과 연결을 해서 여기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총책, 그런 실제 행위를 하는 태국에서 행위를 하는 총책을 경찰 이민국 통해서 검거를 해서 송환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6kg 정도 압수했었어요. 이게 와, 6kg 정도. 6kg면은 이게 시가로 하면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예. 와. 6kg면 이게 몇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계산을 0.039g이 한 명이니까 1g이면 100명 할 수 있어. 30명 할 수 있어요. 1g 1g이면 30명. 30명. 그러면은 1000g이면 3만 명. 예, 예. 그럼 18만 명. 아유 뭐 맞는 거야? 수학 천재인데. 아, 18만 명. 예, 예. 아 수학 천재야. 예, 제가 곱하기만 잘합니다. 궁금한 게요. 이제 저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진짜 실제로 마약 이렇게 칼로 푹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하나 다 까보니? 아니 이게 옛날에 맛을 이렇게 이러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뭐 꽁트가 됐네. 실제로도 이제 그건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면 저 중독자 됩니다. 그렇게 그럼 뭐로 이거를 저희들은 그 장비가 있어요. 키트가. 우리 이제 마약 사범들 소변을 검사하는 키트도 있지만 그 마약류를 검사하는 키트가 있어서 따로 있군요. 예, 그거 하얀 가루잖아요. 뭐 그러면 그거를 키트를 검사를 해보고 또 장비도 있어요. 분광기라고 간이로 딱 대보면 성분이 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화처럼 맛보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다 장비가 있어서 그렇게 하죠. 그렇군요. 이게 마약 수사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제 마약 사범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요. 그렇겠죠. 투약자가 있으면 단순 투약이지만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샀을 거 아니에요. 판매자가 있고 또 투약도 혼자 하기도 하지만 여럿이 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한 명을 검거를 하면 이 사람하고 연결된 마약 사범들이 있어요. 그걸 추적해서 검거하는 거거든요. 제가 21년도에 이제 어머니가 딸이 집에 나갔다 오면 마약을 좀 투약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수사관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얘기를 해보니까 또 투약이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투약을 했던 또 제공을 했던 다른 제3의 사람들을 검거를 했고요. 거미줄처럼 엉켜 있으니까 쭉 검거를 해서 올해 4월경까지 131명 그렇게 해서 검거도 하고, 유장거래 저희들이 이제 수사관들이 직접 거래. 마약 사범들을 찾는 거죠. 마약을 거래하던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직접 이제 말 그대로 위장 수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마약을 갑자기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마약 수사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취해가지고 찾아와서 나 약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잡잖아요. 그럼 깨고 후회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 비서 본능 있는가 봐요. 그렇게 온 적도 있어요. 한 여성이 경찰 지구대에 들어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팔을 휘적거리거나 얼굴을 긁기도 하고 팔과 다리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잠시 뒤 마약 수사팀 형사들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마약사범들을 잡으면 마약 검사도 이제 거기서 좀 하게 되죠. 그렇죠. 소변을 채취한다든가. 소변 채취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소변 채취할 때도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수사관 분들이 직접 채취를 그렇죠. 하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변을 채취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게 그러냐면 그게 아니면 소변을 바꿔치기 하려고 가짜 소변을 갖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소변을 차고 들어와요? 차고 들어와서 소변을 볼 때 본인 투약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소변을? 소변을 다른 걸 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소변에다가 물을 좀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환이 따라 들어가서 보거든요. 보고 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법이 종이컵에 받으면 딱 만져봐요. 따끈따끈. 온도 체크를. 네. 지금도 어딘가에서 혹시 이렇게 마약을 좀 판매하거나 내지는 이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마약 사범들에게 한마디 우리 수사관님 좀 해주시죠. 내가 설마 잡히겠어? 모르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경찰관이 찾아가거나 집으로 출석 요구서가 날라올 수 있다. 그리고 마약 사범은 투약자나 판매자나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됩니다. 반드시. 예, 안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검거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어떤 기회에 돼 있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마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나 접했던 분이라면 얼른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라. 자수하시면 감경이 됩니다. 네네.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